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날짜를 정할 때 말이죠. 행사 날짜 같은 거 정할 때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할 때. 그거는 날씨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상대가 야유회 갈 때는 꼭 비가 온다 이런 얘기. 가장 맑은 날로 골라서 갔을 텐데 기상대가 날짜 예측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날씨에 구애받는 그런 스포츠도 있겠죠. 그래서 실내 스포츠와 그렇지 않은 스포츠로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바깥에서 하는 스포츠를 실내로 갖고 오기도 하죠. 그러면은 1년 360일 동안 운동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모든 야구인들의 그런 소망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돔구장이죠. 오늘은 그 얘기부터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선생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잠깐요. 다시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 위치. 제가 잘못 잡았었습니다. 예, 깜짝 서프라이즈. 그러게 말입니다. 돔구장. 예. 그렇죠? 예. 예. 일본에 가면은 이제 삿포로돔. 도쿄돔, 오사카돔. 예, 도쿄에 도쿄돔이 있고, 또 후쿠오카돔도 있고. 예. 벌써 몇 개가 되네요. 예,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우천으로 인한 연기. 예. 그렇기 때문에 시즌, 프로야구 할 때도 시즌을 좀, 원래 일정은 일찍 끝나는 걸로 잡는데, 중간에 장마철이나 예. 그래서 비 때문에 못하는 경우를 상정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더블 헤더로 처리하기도 하고 예. 또 연장해서 이렇게 끝나기도 하죠.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야구인들의 소망이 동구장일 텐데 예. 거기에 대해서 넥센구단과 서울시가 다른 이해를 갖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척동의 이 동구장이 완공을 앞두고 있죠. 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이미 벌써 완공이 됐어야 되는 건데 네네네. 이 공사를 일부러 지연을 시킨 겁니다. 서울시가? 예. 왜냐하면은 이게 만들어져도 대책도 없고 누가 사용할지. 네. 그리고 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 누가 사용할지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으면 그냥 놀려야지 되잖아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용할 사람이 있어야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오세훈 시장 때에 동대문 야구장을 없애버리면서 네. 아마야구 전용 구장으로 하프 동구장을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동대문 야구장을 없애버리는 대신에 이제 만들어준 일종의 선물이었었거든요. 하도 야구계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동대문 야구장, 동대문 운동장의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럼요, 엄청났죠. 네. 일제 강점기 때서부터. 그럼요.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이 스타 선수들이 동대문 야구장을 거쳐갔다고 봐야 되니까. 네. 이 기록의 산실이자 한국 체육의 역사의 산실이고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없애버려 개발하겠다. 그래서 동대문 플라자인 거 하면 이상한 거 하나 지어놨잖아요. 네, DTP. 네. 예. 근데 체육계의 반발을 무마시키고자 그러면은 동구장을 하나 하프 동구장을 지어줄게. 아마야구가 할 수 있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시작이 되고 난 뒤에 이제 WBC 열풍이 불고 프로야구 올스타전 하는데
비 오는 데서 이 한국 야구가 올스타전 프로야구 하고 네. 이런 거 보면서 동구장으로 가자. 예. 수차에 걸쳐서 설계가 변경이 되고 하면서 지금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둔 겁니다. 예. 근데 1년 연간 운영비만 해도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8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운영비만. 예. 일단 동구장 하나 만드는 것도 지어놓으면은. 엄청 들 테고. 예. 만드는 거는 이제 이자 금융비용까지 합쳐서 한 3천억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서울시는 이제 이거 잘 지어놨으니까 네, 적자 보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려고 한다면은 뭐 이 잠실에서는 LG하고 두산이 하고 네. 고척동에서는 이제 프로야구 한 개 구장, 목동구장에서 이 목동구장을 홈 구장으로 사용했던 넥센이 네.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맞죠. 예. 근데 이제 넥센이 이 고척동 동구장이 교통도 현재는 불편하고 네. 이렇게 프로구장으로 사용하기에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니다. 아, 그런 판단을 내렸나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넥센하고 서울시하고 이 고척동 동구장을 놓고 네. 이제 줄다리기가 벌어진 겁니다. 아. 근데 서울시는 일단 압박을 했어요. 네. 어떻게 했냐면은 이 목동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한야구협회, 아마추어를 관리하는 대한야구협회와 목동구장은 아마추어 전용 구장으로 사용한다라고 협약을 맺은 거죠. 네. 이거는 속뜻은 넥센보로 목동구장에서 나가라. 이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줄다리기의 관건은 뭐냐면은 운영권하고 광고권이에요. 운영권과 광고권. 광고권. 네네. 그러니까는 운영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넥센이 이 고척동 동구장 그냥 임대 비용 내고 경기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프로 구단으로서 이 운영하는데 엄청난 부담이 있으니 네. 연간 단위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운영을 하되 이것은 이제 뭐 5년 계약, 10년 계약 이렇게 가겠죠. 네. 이렇게 이 구장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리고 그 구장 안에 이 프로구단이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팬시에 광고도 붙이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 광고권도 달라. 넥센에서 돈을 댄 건 아니잖아요. 지을 때. 그쵸. 서울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겠네요. 서울시도 받아들이기 힘들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온갖 논리가 들어가 있죠. 네. 이 프로야구는 공공재다. 네. 서울 시민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프로야구를 하나의 야구가 아니라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네. 이 프로야구단이 이렇게 언제까지 모기업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하는 그 홍보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법인 기업으로서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홈구장 운영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얘기는 맞습니다. 네. 이 얘기는 맞으면서 국내 구단의 또 다른 사례를 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9구단하고 10구단 있죠. NC하고 수원의 KT. 네네. 근데 이 KT는 이 수원시가 그 300억 원을 들여가지고 기존에 있는 수원 야구장을 리모델링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KT에다가 너네들 마음대로 5년간 써라. 운영권도 가져가고 네네. 광고권도 가져가서 즐거운 경기해라. 네. 이렇게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NC 창원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뭐 진해다 마산이다 뭐 이게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은 기본적인 협약 계약 내용은 네. 마산에다가 새로운 야구구장을 짓는다. 네. 그리고 25년간 NC가 운영권하고 광고권을 가져간다. 이제 이 사례는 이렇게 됐습니다. 파격적이네요. 엄청. 예.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그 개장한 광주의 챔피언스 필드 있죠. 광주의 신축구장. 예. 그리고 내년에는 대구에서도 새로운 야구장이 개장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그 일부 운영권을 가지고 갑니다. 네, 일부. 기아와 삼성이 삼성. 운영권을 가지고 갑니다. 네. 근데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은 운영권을 갖게 된 이 배경이 이 기아와 삼성이 그 구장 건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25년간 네. 운영권과 광고권을 갖고 간다. 그럼 이 여러 구장의 경우가 조금씩 다 다르군요. 네. 9구단 NC와 10구단 KT는 왜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고 가게 됐냐. 네. 근데 9구단하고 10구단 창단할 때에 몇몇의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 경쟁을 벌였죠.
아하. 그러니까 서로 끌고 가려고, 야구단을 유치하려고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제시한 거군요. 근데 뒤집어서 보면 이게 특정 구단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는요. 수원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300억 원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네. 그걸 거의 무상으로 운영권하고 강호권까지 했던 기업에 네. 준다는 게 기업의 본질은 공공성을 위한 어떤 활동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주구죠. 예, 네. 일하는 곳인데 네. 그런데 서울시가 짓는 고척동 동구장은 이게 3천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광주나 대구 구장처럼 홈 구단이 일부 건축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온리 서울시 예산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울 때 넥센 구단이랑 협의를 하거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었죠. 서울에 지금 구단이 몇 개 구단이 있는 거죠? 3개 구단이 있죠. 넥센과 잠실의 두산? LG와 두산. LG와 두산. 예. 예. 그래서 이제 운영권은 서울시 여태까지는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그냥 주기 힘들다. 네. 운영권과 광고권을 라고 이제 버티고 있으니까 넥센도 좀 불편한 건 있죠. 그래서 네. 이제 KBO가 최근 들어서 협박을 했죠. 뭐라고 협박했냐면 어떡해요? 운영권하고 광고권 주지 않으면 이 넥센이 다른 도시로 연고권을 옮길 수도 있다. 자, 치우지아님께서는 이런 예. 글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동구장은 외진 곳에 있고 4만 명 이상의 관중 수용이 가능해야 함에도 2만 명대이고 비시즌 기간에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절름발이 동구장이죠. 그리고 넥센 같은 기업형 자립구단은 구장 운영권을 줘야지 자립이 가능하고 지금 서울시가 요구하듯이 하면 경기도로 가야죠. 서울시가 요구하듯이 하면 넥센은 이사 가던가 문 닫아야죠 하면서 오세훈이 싼 똥을 박원순 시장이 치워야 되는 뭐 이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얘기를 겁니다. 해줬는데, 오세훈 시장께 너무 이제 대책 없이 일을 벌려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치우지아님의 말씀처럼 이제 그 넥센은 기업형 자립 구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해왔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잠실 야구장 사용하고 있는 LG하고 두산은 연간 한 25억 원씩의 네. 그 구장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넥센을 많이 도와줬어요. 네. 어떻게 도와줬냐? 목동구장 사용료 있죠. 네. 이게 얼마냐면 경기 하루에 15만 원씩 냅니다. 잠깐 넥센이 내는 게 15만 원이라고요? 하루에 15만 원. 하루 사용료로. 상징적인 의미네요. 왜냐하면은 네. 이 목동구장 원래 아마추어 경기하려고 지어놓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마추어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넥센이 어렵고 또 서울 구단으로서 네. 뒤늦게 출범해가지고 자립형 기업 구단이니 지원해주겠다. 네. 이렇게 이제 혜택을 했는데 넥센은 이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넥센을 좋아하는 팬들이 많아졌잖아요. 네네. 선전하게 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이러다 보니까 넥센은 이 약자, 희생자의 이미지를 갖고 가면서 서울시의 어떤 횡포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갖고 가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치우지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넥센이 기업형 자립구단이기 때문에 넥센 같은 구단이 성공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프로야구뿐만이 아니라 한국 스포츠 사회에도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가능하면 도와줘도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도 맞고요. 자, 그런데 엄격하게 말해서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인데 서울시의 세금으로 이 기업을 도와줄 명분은 없겠죠. 그럼요. 그리고 서울 시민 모두가 다 야구를 다 좋아하거나 야구를 다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명하게 이제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서울시로서도 고민은 뭐냐면 넥센이 안 들어오면 고척 동부장 놀려야지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넥센이 들어오게 서울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넥센이 들어올 만한 조건을 또 제시를 해야지 되고요. 네. 비시즌 기간에 예를 들면은 올림픽 공원에 이 체육관이 큰 게 많이 있습니다. 펜싱 경기장도 있고요. 네. 근데 겨울에 안 놀려요. 어떻게든 합니까? 대표적으로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팅 갈라쇼 할 때 네. 펜싱 경기장, 체조 경기장에서 많이 하죠.
아, 거기다가 물을 얼려갖고 한다는 예. 겁니까? 그리고 네. 콘서트도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 네. 그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네. 고척동구장이 야구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놀리는 곳이 아니거든요. 오.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면도 있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시 입장에서는 넥센이 들어와야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 잘 풀어가야지인데 제 생각은 뭐냐면 넥센의 현재 주장대로 거의 헐값에 운영권과 광고권을 갖고 가는 것은 그거는 지나친 욕심이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다. 아, 예. 그리고 뭐 다른 도시 다른 구단의 예를 들면서 광고권과 운영권을 무조건 달라라고 하는 것도 네. 그러면은 이 기아나 삼성처럼 건축비의 일부를 부담을 하든지 네. 그리고 NC와 KT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간의 유치 경쟁 때문에 특혜를 받은 것인데 네. 그 NC의 이 홈 도시인 창원시는 그래서 뒤늦게 이거 우리가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유치 경쟁할 때 너무 많은 특혜를 줬다 해가지고 계약 다시 하자 예, 예. 이런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맞죠. 이 도시에서 이 시민의 세금 가지고 경기장 지어주고 너네들이 갖고 운영 다 해. 이건 이제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근데 상식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을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자체에서 이 동구장 지어놓고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네. 그 동구장을 사용하는 구단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부가가치 창출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기네는 직접적으로 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다각적으로 활용을 하겠죠. 얘기는 좀 다릅니다만 저는 그 지방에 지금 넘쳐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있잖아요. 예. 문예회관. 지자체장이 왜 자신들의 치적을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건물도 예. 많이 짓고 그런데 실제로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운영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에게 위탁 예. 경영을 시키면 예. 그 예술가들은 비용 대비 효율로 정말 잘 뽑아낼 거예요. 다채로운 예. 행사도 하고 같은 그러면서. 사례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운영은 넥센 구단이 하는 쪽이 훨씬 더 부가가치 창출에 유리하다고 보고요. 네. 또 넥센이 어떤 공공단체가 아니라 엄밀히 분명히 이 사적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무상이나 헐값을 기대하지 말고 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명이 된 임대 비용을 제시를 해라. 네. 그러니까 날로 먹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예.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지난해 말씀부터 얘기된 것들 보면은 넥센이 이제 폭발적인 어떤 인기 있죠. 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야 자립형 기업구 다니고 이런 곳이 성공을 해야지 돼. 이런 인기를 많이 얻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도 좀 많이 도와주려고 기사를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서울시의 갑질이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3천억 원 이거 다 이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특정 구단에 그냥 넘기면 안 되죠. 예, 이게 최동호 선생의 견해인데 예. 오케이 마리님께서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 넥센이 자립할 수 있게 서울 시민들이 세금 걷어서 밀어줘야 합니까? 이미 이장석은 야구단 운영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 다시 제로섬 게임이에요. 서울시 넥센 윈위는 없습니다. 넥센이 이기면 그만큼 서울 시민은 손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견해를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보장 장치가 예를 들면 기업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네.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그냥 이 동구장 너희들이 마음대로 써라. 대신에 여기서 발생한 수익의 뭐 20% 30%는 반드시 서울시 야구 발전을 위해서 뭐 지출을 해라라든지 네. 서울 시민의 어떤 뭐 복지를 위해서 수익의 뭐 몇 퍼센트 정도는 해라라든지 네. 이렇게 전제 조건이 단다고 한다면 이것도 뭐 가능한 일이겠죠. 네. 예, 뭐 그런 식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넥센과 서울시의 동구장 줄다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아니, 한국 최대 교수들이 뭐 문제가 또 있다고요? 아, 예, 이것도 엄청난 일인데,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네네. 근데 모든 제도권 언론에서 다 이거 외면했어요.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너무 좀 열받기도 하고. 지금 표정 자체가 많이 일그러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답답하기도 하고. 네. 이 뉴스타파에서 한 체대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난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교수들 논문, 이 표절, 뭐 대필 문제, 연구비 횡령, 네. 심지어는 그 학생들 생체 검사 해서 한 선수는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이 선수 생명이 끊기는 일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감사에 들어갔죠. 이제 감사 결과가 최근에 얼마 전에 발표가 된 겁니다. 네. 근데 감사 결과가 놀라워요. 어떻게 됐습니까? 116명 교수와 조교 포함해서 116명. 네. 징계해라. 와. 16명이 아니라 116명. 예. 한꺼번에
116명이나 되는 그 조교 몇 명을 포함한 교수들의 징계를 발표한 것이 세계 대학 역사상 거의 드물 겁니다. 아니, 한체대 교수랑 교수 요원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중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네. 거거든요. 예. 한체대 지금 재직 교수가 112명이에요. 근데 116명 징계하라고 교육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럼. 그러니까 퇴직한 교수.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연구 부정을 저지르고 이제 퇴직한 교수에게도 책임을 물은 건데, 근데 그 교수들 몇 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한 자리 숫자예요. 아. 한 자리 숫자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현직 교수, 재직 교수가 112명인데 116명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냈다 한다는 것은 한체대 교수 전부 다 총장까지 포함해서 네. 연구 부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대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게다가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가장 정직한 모습이라고 예. 하는 그 스포츠 페어플레이가 어디보다도 강조되어야 될 이곳에서 반칙을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반칙인지도 이분들은 뭐 반칙을 하다 보니까 네. 반칙인지도 모르고 자기네들의 권리인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네. 이 교수 65명 제자들의 석박사 논문 베껴가지고 학회지에 발표하고서 네. 연구비 수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어떤 뭐 프로젝트 이 정부 기관에서 따내가지고 연구비 받은 거겠죠. 네. 그 교수 83명 제자들의 석박사 논문을 요약한 겁니다. 네. 요약해가지고 또 교내외의 학술지에 발표해서 자신의 이름을 발표해서 자신의 연구 업적을 남긴 거고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늘상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한국체육대학교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산실이죠. 네네네. 이 대표적인 학교가 이 모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썩을 때까지 별일 없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런 총체적인 부정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별 언급이 없다는 거, 예. 방송에서.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근데 그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예. 왜 그러냐면은 스포츠는 원래 다 그런 거야. 스포츠는 원래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일회성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스포츠의 특성상 실기도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실기로 선수들 길러낼 때 공부 안 시키고 우리 여태까지 다 운동만 시켰죠. 네. 이 선수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 세계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 분을 이 체대에서는 이름값이 필요하니까 교수를 영입하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학문적 능력이 없다는 거 알면서 영입을 한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교수가 됐으니 이제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논문으로 학문적 능력을 검증을 해야지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대필하든지 베끼든지 제자들 이름 써낸 거 베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모두들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으면서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건드리면 한국 스포츠 전부 다 박살납니다. 판 다시 다 짜지돼요. 네. 이러니까 이제 쉬쉬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럴 바에야 실기 교수 도입하자. 아. 실기 교수. 연구 교수와 예를 들면 예. 이론과 연구를 담당하는 그런 교수. 어차피 이 예체능계에서는 이 퍼포먼스 실기가 중요한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죠. 중요하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딴 선수, 이 선수가 자신의 지식, 그 경험과 기술을 이론적으로 풀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 후배들 지도할 때에 올림픽 금메달 정도였던 한다면은 세계 정상의 경험과 기술이 있다는 건 우리가 인정할 수는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예 임명할 때서부터 이 사람은 학문적 업적이나 능력을 요구해서 교수를 임명한 것이 아니라 네. 세계 최고 수준의 이 경기력을 전수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뽑은 실기 교수다. 네. 라고 인정해서 실기 교수를 뽑고 이 실기 교수가 추후에 임명이 되고 난 뒤에 교수로서 계속 정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기준도 논문이나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네. 실기 위주, 자신이 가르친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네네. 실기 지도력이 얼마나 되는지, 네. 이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평가하자. 네. 그래야지 이렇게 모두들 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이 불편한 진실, 네.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합리적인 해결책이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업적을 이룬 것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포장이 돼서 과도한 그런
사양을 요구한다거나 예. 또는 그런 권리를 주는 것은 양자 모두에게 불이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악화가 지금 양화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아, 예를 들면요. 체육계 아카데미의 구조가 네. 우리나라 이 체육계의 주류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들의 교수입니다. 실전으로 다져진 그런 분들로 은퇴를 한 다음에 네. 이제 자기 이름값이 있으니 이제 교수로 많이 올라간 거죠. 네. 능력도 없으면서. 네. 그런데 교수로 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고 체육학과에 학부로 입학해서 아하. 운동을 해서 입학해서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네. 학문을 배우면서 스포츠를 학문으로 연구해가지고 박사까지 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전공이 여러 가지로 세분화돼 있죠. 스포츠 사회학이나 스포츠 심리나 뭐 기타 등등으로. 네. 근데 이런 분들을 학문적으로 보면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주류로 있는 이 메달리스트 출신들의 교수들이 이분들을 학교 내로 교내로 드리겠습니까? 자신들이 이 논문으로 써놓은 거, 이 베끼고 대피라고 엉터리고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컨퍼런스나 여러 가지 학술 행사에서 말 한 번 한 10분 정도 해보면 실력 차이가 금방 드러나는데, 그렇죠. 내가 껄끄럽고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끄러운 인간인지를 상대적으로 증명해줄 교수들을 학교로 교내로 끌어들이겠습니까? 다 밀어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갈 곳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저희 나이 또래들 40대 중반 뭐 이 정도 후반 네. 이 정도 되는 연배에서는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오고 우리가 네. 90년대 80년대부터 이제 뭐 스포츠 마케팅이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스포츠를 좀 우리 정치적 경제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욕구 풀어야 되겠다라는 욕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네.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요. 근데 네. 그분들 중에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은 분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네. 다 바깥으로 내몰죠. 그러면 이거는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없으면 바깥에서 제도적에서 공권 여부를 동원해서라도 이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중이고요. 네. 기울이고 있는 중이고,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에서 이거 알고서, 한 체대 문제 알고서 116명 징계 조치 내린 것도 과거에 비하면 진일보한 조치라고 봅니다. 과거 같았으면은 대표적으로 한 10명 정도 시범 케이스로 징계 통보하고 그냥 덮고 넘어갔겠죠. 그렇군요. 조금씩은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의 아카데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그러면 예전보다는 진일보한 거다 하더라도 아직도 갈 길은 멀었지만 예. 예. 혁명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하느냐 아니면은 점진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느냐. 예. 예. 혁명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이 판 자체를 갈아엎어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갈아엎어야죠. 예. 한 체대 유도. 예. 제 심한 경우에 논문 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저기 국회 뭐 전자도서관이나 뭐 국립중앙도서관 가가지고 이 체육계 논문 한번 검사해 보시면 네.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선수의 심리적 요인이 유도 경기에 미치는 영향 이런 논문이 최초로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수의 심리적 요인이 태권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뒤에 또 나오고요. 다른 논문이 또는 그 다음에 탁구 경기에 미치는 영향 또 나오고요. 축구 경기에 미치는 영향 또 나옵니다. 그 안에 내용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도란 종목을 보자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우리가 한판 경기에 열광하지 지도 뭐 유효 뭐 이런 거는 뭐 이해는 합니다만 보는 재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판 승의 사나이가 대단한 인기를 얻는 건데 글쎄요. 체육계에서 이번에 이런 문제를 한 판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딱 하나만 진짜 웃기는 거. 그러니까 논문 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유도 경기에 미치는 영향 이걸 베꼈거든요. 베끼면 이제 태권도 주제로 한 논문 쓰면서 유도를 태권도로 이제 바꿨어요. 베끼면 유도를 태권도 단어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워낙 바쁘게 베꼈는지 중간중간에 태권도 주제 논문인데 유도가 계속 나와요. 다 고치지 못한 거죠. 그 자료랑 데이터 있죠. 맨 처음에 한 사람은 유도 선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자료를 얻었거든요. 이 표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표 제목에는 유도 선수의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그게 나와요. 이거 제대로 갖다 붙이지도 못했다는 얘기고 갖다 붙여갖고 수정도 못했다는 얘기군요. 그걸 쓴 사람이나 그걸 통과시켜준 사람이나 너무 성의가 없네. 한국 스포츠에게 현실입니다. 아이고 참.
이분들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목에다 힘주고 스포츠란 이런 것이고 스포츠 정의 뭐 당당하게 페어플레이 이야기하면서 한국 스포츠 이렇게 해야지 돼. 이게 말이 됩니까? 협회 이사직 맡으면서 네. 그 어린 선수들 등록 권한 가지고 선수 생명 쥐고 있다라고 온갖 추잡한 짓 다 하면서 안에서는 이렇게 썩은 분들이 이 말이 됩니까?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끝입니다.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라도 이 최동호 선생의 그 분노가 얼마나 그 대단한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노래 한 곡 시간이 없더라도 한 곡 정도 들으면서 기분을 예. 좀 가라앉혀야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싸이의 챔피언 듣습니다. 나를 살려준 노래 다 같이 모두의 서로 펴갈리지 않는 걸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오늘 더치 빙글빙글 가까운 소리 함성이 터져 메아리 퍼져 파도 타고 모두에게 퍼져 아름다운 젊음이 자 이쪽만 보게 인생 사나 이때 아주 작고 화끈하게 이것 오소 남녀노소 좌우로 흔들어 소리 지르는 네가 가만히 미치는 네가 네가 즐기는 네가 챔피언 전경과 학생 서로 들이부딪지만 나인 것 같아 부르 열광하고 싶은 마음 같아 오늘 부르시면 뭐 하세 모두 힘을 길러 젊음을 실러 자유로운 외침이 저 높은 하늘을 찔러 소리 질러 자 이번엔 이쪽만 어더더 인생 사람 이래 너가 치보다 아치게 넘어 허벌 없이 성공 없이 앞뒤로 hand 소리 지르는 네가 어머니 미치는 네가 네가 즐기는 네가 챔피언 질러볼까 뛰어올라 늘 목적은 다같이 인생 한바퀴인데 바라바라바라 주먹을 잡히고 하늘로 아래 위로 hand 소리 지르는 네가 가만히 미치는 네가 네가 즐기는 네가 진정으로 즐기면서 진정으로 자기 실력으로 챔피언 된 자들은 언제나 당당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챔피언의 대명사 중에 한 분이었던, 언제나 챔피언이었던, 오랫동안 챔피언이었던 전설의 복서들 중에 장정구 선수 다음에 유명우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유명우 선수 이제 지난주에 뭐 1편이라고 할까요? 잠깐 얘기하다 다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전설적인 복서입니다. 네. 근데 아마추어 때는 헤맸다 그랬어요. 네. 왜 헤맸냐? 너무 왜소했다 이거죠. 네. 팔도 짧고 키도 작고. 네. 이러니까 이 경기 내용은 뭐 강펀치가 터지고 다운도 뺐는데 손 들어갈 때는 유명우가 항상 패했다. 왜? 아마추어는 정확한 가격에 의한 포인트제니까. 포인트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유명우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아예 프로로 가자. 네. 해서 이 고3 때, 만 18살 때 프로에서 데뷔전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때 이 데뷔전 경기가
그러니까 최병범이라는 울퉁불퉁하고 무시무시한 형님 같으신 분과 맞붙어가지고 네. 아무 생각 없이 맞지 않기 위해서 주먹을 날렸다. 네. 그때 본 경기가 이 김득구 예. 경기였었다. 김득구는 그 경기를 승리해가지고 세계 타이틀 매치 도전권을 얻었다가 사망에 이르는 네. 안타까운 사람도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에 데뷔하고 난 뒤에 승승장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장님이 한국 타이틀 매치 성사를 시켰죠. 한국 타이틀 매치. 예. 한국 챔피언. 예. 한국 챔피언 경기를 이제 갖게 된 겁니다. 날짜도 다 정해졌어요. 예. 84년에 마순현이라는 선수하고 경기가 열리게 된 겁니다. 마순년. 예. 근데 경기가 벌어지는 날에 모두들 애를 태우게 돼요. 유명호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체육관에. 아이고. 경기는 무산이 돼버리죠. 빵꾸 낸 거네요. 예, 그냥 빵꾸 내버린 겁니다. 그냥. 이런 일은 거의 없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게도 원하던 일단 한국 챔피언 타이틀 결정전인데.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렇게 했죠. 이 새끼 어디 갔어? 네. 이 자식 어디 갔어? 찾아도 연락이 안 돼요. 보통의 선수라면 여기서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되겠군요. 예, 실종이 된 거죠. 네. 그 후에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요. 예. 네. 유명호가 안 보였던 그 한국 타이틀 결정전에 그 시각에 유명호는 어디에 가 있었었냐? 어디 있었습니까? 강원도 용평에 있었습니다. 스키 타고 있었나요? 맞아요. 용평 스키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키장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강원도 용평 스키장에 리조트를 건설할 때 했었거든요. 네. 리조트 건설 현장에서 네. 자기 친구가 거기서 그 막노동 하면서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를 찾아가지고 같이 막노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권투에 대한 회의가 온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아. 진짜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나중에 이제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그 한국 타이틀 매치 결정되고 다시 이제 게임 준비를 해야지 되잖아요. 네. 체중 감량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가고 싶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체중 감량이 왜 고통스러웠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바가 있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만 18살 때 유명우가 데뷔를 했죠. 네. 이 한국 타이틀에 도전할 때 이 갓 20살을 넘긴 한창 청춘이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될 때인데 그 정도 나이에 청춘이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여자친구도 만나지 않고 감옥과 같이 폐쇄된 생활을 하면서 네. 모든 것을 끊고 전념해야 된다는 게 이 피 끓는 청춘이었던 유명우에게는 견디기가 어렸던 것이었었죠.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는 성인이라 그러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직 애인데.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른 선수도 이제 체중 감량한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식이요법도 하고 사우나도 가고 땀을 많이 빼잖아요. 근데 유명우는 그렇게 체중 감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억지로 인위적으로 이제 사우나에서 땀을 빼게 되면은 경기에 올라가가지고 이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온리 운동만을 해서 체중 감량을 했다고 그래요. 대단한 선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 과정을 또 하려고 하니까 이 창창한 봄날에 너무 인생이 가엽게 느껴졌다. 네. 그래서 이 용평 스키장 리조트 건설 현장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거기서 일하게 된 것이었죠. 아니 그러면은 위약금부터 해갖고 예. 그 소속된 프로모터라든가 체육관의 위신은 물론이고 예. 보통 이렇게 되면은 위약금 물어야죠. 네네네. 예, 위약금도 물고 여러 가지 책임질 일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이제 한순간의 방황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네. 짧게 가지는 않았어요. 다시 등장하기까지 6개월이 걸린 거죠. 네. 그래서 6개월 뒤에 이제 유명우도 정신 차리고 보니 나중에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다 보니 할 게 권투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그 김 관장님, 김진길 관장을 찾아가죠. 그렇군요. 싹싹싹싹 빌고 다시 글러브를 끼게 된 겁니다. 보통 선수라면 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뭐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이 권투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막노동 일만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파문이 대단했겠죠. 네. 일방적으로 펑크를 냈으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다시 예전의 유명으로 돌려놓는 데까지는 한 3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이럴 경우에는 뭐 선수 자격 정지도 주고 뭐 이럴 텐데. 예. 근데 그 자세한 경위, 뭐 선수 자격 정지를 어떻게 피해 갔느냐, 네네. 예를 들면은 이런 논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얘기는, 자료나 얘기들은 없습니다. 그냥 이 김직일 관장한테 싹싹 빌고 100배 사죄, 정신 차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3개월 만에 다시 경기를 뛰고서 모든 것을 정상으로 올려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기전을 갖게 된 게 84년 12월 4일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이마식이라는 선수를 꺾고서 일단 이제 재기전에 성공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85년에 리틀 바기오라는 이 필리핀 선수, 네. 동양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전을 벌였는데 여기서 2라운드 만에 KO승을 올리게 되죠. 경량급에서 이 라운드 초반에 KO승 거두기는 쉬운 게 아닌데. 예. 네. 그리고 이제 동양 챔피언에 올랐으니 드디어 세계 챔피언을 노려봐야 되잖아요. 네. 세계 챔피언을 85년 12월 8일 미국의 이 조이 올리브라는 선수를 대상으로 해서 세계 챔피언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 조이 올리브를 대구로 불렀습니다. 네. 대구로 불러가지고 이 WBA 주니어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전 경기를 벌여서 판정승을 얻게 되죠. 네. 근데 이 경기가 15라운드 경기였었거든요. 15라운드요? 예. 근데 유명우가 처음으로 뛴 15라운드 경기가 바로 이 경기였어요. 챔피언전에서 처음으로 15라운드를 뛰게 된 거죠. 그전에는 모두 그 전에 맞췄는데. 예. 네. 그래서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 챔피언을 여기서 판정승을 거두고 챔피언의 왕자에 오를 때까지 19전 19승, 4KO승.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KO가 이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었었죠. 예. 예. 기술이 좋은 선수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 역시 펀치라고 한다면은 예. 당시에 그 경량급이었다 그러면 문성길 뭐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정구 같은 경우에는 화끈하죠. 네. 화끈하고. 근데 유명우도 경기 자체는 화끈해요. 네. 그러니까 기술이 워낙 뛰어났던 선수였었는데 이 공격과 수비도 좋았고 이 연타 능력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펀치의 파워가 그렇게 뛰어나다라고는 볼 수는 없죠. 네. 근데 장정구를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소나기 펀치라고 얘기합니다. 장정구? 저 유명우를 유명우를 네, 얘기할 때 네, 네. 소나기 펀치라고 얘기하고 한번 잡으면은 몰아붙여서 이제 끝을 내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KO를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강펀치의 수요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헝그리 복서의 그 미칠 듯한 폭풍 같은 그 몰아치기 그리고 KO 네. 이런 경기는 아니었었죠. 굳이 따진다면 문성길 선수와 당대 라이벌이었던 허영모 선수 같은 허영모 그렇죠. 예, 말끔한 인상에 예, 그렇습니다. 그 연타 능력 뛰어난 예, 맞습니다. 네. 허영모하고 최충일 정도 있었었죠. 네. 그 테크니션으로 유명했던 선수가. 네. 그런데 이 유명우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네. 또 맷집이 좋았어요. 오, 맷집이 그렇군요. 좋아가지고 맞아도 쓰러지는 적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예. 실제로 이 선수 생활 기간 내내 단 한 번의 KO 패도 없었고요. 단 한 번도 다운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대단하군요. 단 한 번도 다운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KO로 보통 이기는 선수는 자신도 KO 돼갖고 예. 지는 경우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랬죠. 네. 그랬는데 그 이후로 이제 세계 챔피언이 오른 이후로 이제 롱런 가도를 달리게 되잖아요. 네. 이게 스캔들이 한 번도 없었었고요. 오. 그래서 이제 91년 봄까지 17차 방어전을 성공을 한 겁니다. 기록을 세운 거죠. 그럼 도대체 몇 년 동안 챔피언을 한 거야? 6년간 갔죠. 종전에 장정구가 갖고 있던 15차 방어전 기록을 갱신해가지고 17차까지 갔는데 예. 이 유명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예. 이 본인의 경기력과 다르게. 그 뭐냐면은 안방의 호랑이다. 안방의 호랑이. 예. 홈 경기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타이틀 도전해가지고 빼앗았던 경기서부터 네. 대구에서부터 17차 방어전까지 모두 다 국내에서만 경기를 치렀죠. 그게 가능해요? 챔피언이 내가 예. 여기서 난 나가서 싸우는 거 싫다. 예. 니들이 나랑 붙고 싶으면 여기 와라.
그렇죠.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였나요? 예, 예를 들면 축구는 FIFA가 뭐 홈앤드 어웨이다 이런 게 있지만 네. 골프에서는 이 그 프로모터 간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네. 그래서 홈에서 안 하고 어웨이로 가게 되면 또 파이트 머니를 좀 더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이 그 유명우는 한 번도 원정 경기를 치르지 않고 전부 다 국내에서 경기를 치렀던 거죠. 그게 그 말이 되는군요. 그게 그래도. 예. 그래서 안방 호랑이라는 이제 비아냥을 좀 듣게 된 겁니다. 네. 이제 이때쯤이 와가지고 유명우가 나는 20차 방어전까지 치르고 당당하게 타이틀을 반납하겠다라고 네. 이제 소신을 밝히는데 이런 안방 호랑이 비아냥이 워낙 나오다 보니까 18차 방어전 91년 12월에 18차 방어전을 이 이오카 히로키하고 이제 하게 됐는데 네.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사카로 날아간 거죠. 오. 오사카로 날아가졌는데 결국에는 판정패를 당하게 돼요. 모처럼 나가서 졌다는 얘기군요. 처음 나가서 했는데 진 겁니다. 그랬는데 이 판정패를 두고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 판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이 경기 직후서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유명호 선수는 WBA에 제소했는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제 판정이 바뀔 수는 없겠죠. 네. 네. 그런데 대신에 문제는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 있었던 대목이 뭐냐면은 WBA에서 판정 공복은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리턴 매치를 해라라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니네 그 판정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예. 인정한 거랑 진배가 없었군요. 예, 그래서 유명호 선수가 나중에 한 얘기로는 이제 라커룸에 이제 경기 끝나고 들어왔는데 심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자신이 분명히 들었다. 그 채점 미스다. 챔피언이 이긴 경기인데 채점 미스였다. 이런 얘기도 공식적으로 했었었죠. 그러니까 계산 잘못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리턴 매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챔피언 벨트를 빼앗긴 지 11개월 만에 이오카 히로키하고 다시 링에 올랐죠. 네. 근데 유명우가, 이 복싱 선수로서는 한 번의 상처도 기스도 한 번 안 나는 선수잖아요. 네. 17세까지 오면서. 네. 근데 거기서 억울하게 본인의 생각으로 편파 판정에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이를 악물어 버린 거죠. 이오카 히로키를 생각하면서. 더군다나 안방에 호랑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는데 하필은 나왔을 때 졌으니까 더더욱 예.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이제 그 심정을 얘기한 걸 보니까 이제 무시무시합니다. 그 이오카 히로키하고 리턴 매치 준비하면서 유명호 선수가 한 얘기가 이오카를 죽여버리겠다고 훈련을 했다. 이런 심정이었다 그래요. 세상에. 링에서 죽여버리겠다. 네네. 그래가지고 10km 로드워크 뛰고 난 다음에 이 관악산에서 크로스 컨트리를 뛰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명호 선수 그 이미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이제 경기 전날 네. 인터뷰하죠. 기자회견. 양 선수가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하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유명호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오카한테 챔피언 벨트 그동안 보관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곱상한 외모 뒤에 예. 정말 무시무시한 승부운성이 있었군요. 예, 승부수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오카와 리턴 매치에서도 결국에 판정승을 거두면서 타이틀을 회복하게 되죠.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92년에 이 새롭게 이제 그 챔피언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역시 일본의 호소노 유이치라는 선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네. 1차 방어전을 치르게 되거든요. 네. 1차 방어전에 성공을 합니다. 여기는 어디서 했나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어디서인지 네. 모르겠는데.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어디서 그렇죠? 근데 1차 방어전 일단 성공을 하고 네. 그 직후에 이 챔피언 벨트를 반납을 하죠. 그 통산 전적이 39전 38승이었습니다. 프로 통산 전적이 예. 39전 38승. 그거 챔피언으로서만 싸운 게 한 반 정도 되네요. 예. 그죠? 그리고 1패가 있죠. 그 1패. 유일한 1패가 편파 이오카 판정이라고 히로키. 얘기하는 그 네. 이오카 히로키에 네. 당한 패배였었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유명우가 국내에서만 했다. 네. 그리고 뭐 안방 호랑이다. 막 이런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안방의 호랑이였는데도 불구하고 17차 방어전까지 오는 와중에 상대했던 선수들을 보면은 대단했던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예를 들면은 뭐 1차하고 8차 방어전 두 번 만났던 선수였었거든요. 네. 이 선수 중에 이제 그 호세네 헤수스라고 푸에르토리코의 헤수스. 네. 예. 이 유명하고 경기하기 직전까지 네. 75%의 KO율 전승가도를 달리던 선수예요. 예.
푸에르토리코의 그 복싱의 신 네. 이었었죠. 두 번 싸워서 두 번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네수엘라의 그 레오가네스라든지 네. 이 베네수엘라의 레오가네스하고도 이제 15차, 16차 방어전 치렀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레오가메스가 이 4체급 세계 타이틀을 석권했던 선수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의 마리오 데마르코라고 이 당시에 아르헨티나로서는 아르헨티나 복싱 역사상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선수였었는데 네. 이 마리오 데마르코하고도 3차 방어전, 12차 방어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차 방어전까지 그냥 만만한 선수들만 네. 국내로 불러서 타이틀을 유지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었죠. 그렇게 한다면은 복싱 기구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렇겠죠. 네. 예. 그러나 그리고 7년 동안 6, 7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소년이었던 권투지망생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경우도 전 세계에 비일비재할 텐데 예. 그런 사람들은 모두 상대해갖고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 예. 그 경량급에서는 정말 전설과 같은 전설과 전설이겠군요. 같죠. 전설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고요. 네. 근데 이 전 세계 이제 복싱 기자들이 뽑은 20세기 그 유명 선수에 네. 선정이 되기도 했었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유명호 선수는 이제 복싱에서는 보기 드물게 뭐 챔피언 기간 동안에도 스캔들이 없었던 선수이기도 하고 돈 관리를 철저했던 선수이기도 하고 네. 은퇴 이후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생활인으로서 견실하게. 근데 재밌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네. 다 요식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쌈집, 설렁탕집을 거쳐가지고 현재는 유명우 오리고기 체인점 사장님을 지내고 계시죠. 체중 조절에 실패했겠군요. 아, 예. 지금 넥센에 대해서, 동부장에 대해서 이러저런 의견을 다시 올려주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 주는 묵혀두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의견을 반영해서 예, 그러시죠. 잠깐 AS를 예.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스포츠당 상당히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